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그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이거 이혼 시 이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가사비송이라고 합니다. 가사비송. 이 말은 뭐냐면, 당사자가 주장은 하고 재산 내역에 대해서 증거를 내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직권주의가 되는 거죠.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그 가사비송이라고 하면. 예. 그래서 재산 분할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피고 각자의 재산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고는 자기 재산 명세서를 내는 거고, 피고도 자기 재산 명세서를 내는 건데, 이제 법에서는 플러스 재산, 진짜로 돈의 값어치가 있는 재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빚을 소극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내는 재산 분할 명세를 보면 적극 재산, 그 다음에 소극재산 이렇게 적거든요. 적극재산은 이제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현금, 주식, 뭐 이제 값어치가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빚이죠. 그 다음에 뭐 개인 대출을 받았다, 그것도 빚이고. 그렇게 그게 바로 소극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원고가 낸 명세상에 재산 분할 명세서 상에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이 있죠. 그럼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면 순자산이 나오고, 순자산이. 그 순자산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짜배기 플러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피고 역시도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렇게 해갖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뺍니다. 그러면 피고의 순자산이 나와요. 순자산이. 자, 요렇게까지 해요. 그 다음에 원피고의 순자산을 합산합니다. 합산해갖고 이제 소득이나 뭐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나,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어떻게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증여나 상속받은 거 있나 뭐 이런 거 여러 개 따져가지고 이제 몇 대 몇으로 정하는 거죠. 그거를 뭐 변호사가 몇 대 몇 주장한다고 해갖고 거기에 판사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비송이라고, 가사 사건인데 송사가 아닌 거예요. 분재한다고 해서 각 주장 중에 누구 하나 손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당사자들이 정리한 재산 분할 명세서하고 재산 형성의 기여나 이런 각 양쪽이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하고 입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재산 내역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토대로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몇 대 몇, 그 다음에 뭐 가재도구는 몇 대 몇, 자동차는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쪽 당사자의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빚 빼기 순자산, 한쪽 일방에 대해서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소극 재산 빼서 순자산, 둘이 합산해가지고 순자산 가지고 몇 대 몇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자산이 원피고 합산한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빚도 나눠야 되는 건데, 빚을 나누는 것이 보통 판결문으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지금 채무자가 원고인데 피고가 뭐 빚을 나눈다 해서 피고가 은행의 대출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부 공동 생활에서 이제 벌어진 거면, 벌어진 채무, 발생한 채무이면 채무도 나눠야 되는 건데, 비율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대출 채무자가 공동이면 뭐 몇 대 몇 비율대로 나눈 것대로 갚으면 되겠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한쪽 당사자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또는 뭐 다른 당사자의 이름으로 채무 대출 일으켜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결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이나 뭐 다른 어떤 지임자한테 빌린 돈의 채무자가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감안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제 뭐 한쪽에 빚만 몰아놓고 한쪽은 플러스 재산만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재산 가진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율이 정해지면 그만한 액수 순자산의 몇 퍼센트, 40%면 그 금액을 플러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반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몇 대면 동산은 몇 대면 보험은 몇 대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재산을 명세를 양쪽이 다 충실하게 내 가지고 이제 순자산을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할 때 누가 양육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재산 분할할 때 양육하는 쪽이 조금 이제 재산 분할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왜냐면 가사 비송이니까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건은 특히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중점. 내가 양육권자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약간은 양보하는 거고 나는 돈 받고 싶다 하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 이혼, 그 다음에 양육권자, 친권 행사자 지정, 양육비 측정, 그 다음에 재산분할 위자료 이렇게 5개 청구가 실무상으로 한꺼번에 소송상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안점을 제가 항상 가중치를 두라 그래요. 돈이면 돈. 아이를 내가 데려오겠다면 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재산분할 할 때 약간은 그 양육권자 쪽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재산분을 약간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 할 때는 부부 합산 소득 그러니까 순자산 그거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플러스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그만이고 빚이면은 이제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재산분할 명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여도나 그 다음에 형성 과정에서의 대금 충당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주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는 개별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